때는 1994년 9월 서울 서초경찰서야. 경찰서 앞에 택시 한 대가 딱 서더니 한 남자가 터벅터벅 걸어 들어와. 내가 자수를 할 테니까 지존파와 같은 유치장에 넣어달래. 당시 형사님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볼게. 여기가 지존파 잡은 곳이 맞냐. 자기가 지존파보다 좀 더 흉악하고 더 낫다. 그걸 비교해서 왔다. 자, 이 남자가 주장한 혐의는 다름 아닌 연쇄살인. 저기 일단 저 밖에 있는 기자들부터 좀 불러주쇼. 근데 경찰서를 맴돌던 기자들이 이 말을 듣고는 순식간에 구름대처럼 모여들었어. 38명 죽이려고 했다가 내가 50명까지도 추가가 될 수 있다는 마음을 가졌죠. 수십 명을 살해하려 했다는 그의 주장에 기자들은 황당해했어. 그러면 형사들은 어땠을까? 처음엔 남자의 말을 믿지 않았어. 그런데 남자에게서 이 물건을 건네받은 후 표정이 싹 굳어. 이거 수천? 94년 9월 11일 저녁 8시 30분경 독산동 입구에서 여자 1명. 12일 새벽 5시 30분경 산속으로 데리고 들어감. 테이프, 끈 이용하여 온몸 묶음. 94년 9월 14일 오후 9시경 가락동에서 여자 1명, 허벅지, 배, 목 등 약 5차례 찔러 죽임. 22페이지에 걸쳐서 범행 사실이라고 주장하는 구체적인 내용들이 적혀 있었어. 처음에 들을 때는 사실상 믿기지도 않고 어떠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증거 자료나 그 상황을 얘기하다 보니까 이건 범행인 것이 맞구나. 일지엔 피해자들의 이름과 나이도 기록돼 있었어. 이렇게 구체적인 내용들을 다 꾸며 쓸 수는 없다고 생각한 거야. 일지를 다시 한번 꼼꼼히 살피기 시작해. 그랬더니 유독 한 문장이 딱 눈에 띄었어. 94년 9월 12일 여자 1명 죽음 확인 못함. 서초서 형사들은 서둘러 이 여성의 신원을 조회했어. 홍땡땡, 27세, 1994년 9월 13일. 실종 신고 접수. 대체 이 여성에겐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실종 신고가 접수된 그 날로 돌아가 볼게. 때는 남자가 서초경찰서를 찾기 보름 전 서울 용산경찰서야. 제 딸이 사라졌어요, 선생님. 제발 제 딸 좀 찾아주세요. 신고자는 중년의 부부. 20대 중반인 딸이 어제 저녁에 외출한 이후 연락이 끊겼다는 거야. 용산경찰서 형사들은 곧바로 홍 씨의 행적을 추적했어. 그런데 실종 다음 날 그녀의 카드에서 현금 41만 원이 인출된 사실이 확인이 됐어. 아까 영상. 맞아. 아까 서초경찰서를 찾아온 그 남자야. 네. 저희 수사하는 입장에서도 자신의 얼굴을 다 모든 걸 노출하고 이렇게 평범을 일출할 수 있을까. 범인도 그까지 다 본인이 노출을 허용하면서 범행을 했던 것 같습니다. 내 얼굴이 나와도 된다. 그렇게 대담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잡을 테면 잡아봐라. 야속한 시간만 흐르고 홍 씨가 사라진 지 어느덧 열흘째야. 혹시 이 남자 본 적 없으세요? 자세히 좀 봐주세요. 무슨 일이세요? 내가 아는 사람인데? 은행 인근 다방에서 남자를 안다는 사람을 만났어. 자, 그렇게 남자의 신원이 드러났어. 이름 온보현. 나이 38세. 형사들은 바로 남자의 범죄 기록을 조회해봤어. 무려 전과 13번. 이뿐만이 아니야. 온보현이 이미 지명수배 상태라는 거야. 그러니까 지명수배 중인데도 불구하고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의 수사망을 피해서 또 홍 씨를 납치한 걸로 보여. 자, 홍 씨가 실종되기 열흘 전쯤에 서울 잠실에서 사라진 여성이 있었어. 노래방을 운영하는 40대 김 씨.
근데 이 사건은 관할서가 전북 김제경찰서야. 당시 김제경찰서 형사의 이야기를 들어볼게. 서울 쪽에서 이렇게 납치를 당해서 김제로 와서 그 피해를 당하고 거의 탈출해서 신고한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김 씨는 새벽 1시 노래방 문을 닫고 이 택시를 탔어. 그런데 목적지에 다다른 택시가 그냥 지나치는 거야. 정신이 번쩍 든 김 씨는 조속 문을 열었어. 하지만 문이 열리지가 않아. 가만히 있어. 다친다. 택시기사가 흉기를 들이대더니 순식간에 김 씨를 결박했어. 그렇게 한참을 달려 불빛 하나 없는 김제의 한 야산에 도착해. 자꾸 내려. 어디로 끌고 가는 건지 험한 산길을 꽤 올랐어. 아이고, 다 왔네. 일찍에 묻었다는 것도 기억하세요? 거기 가서는 이제 부대기가 딱 파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이 확 나갔잖아요. 내가 사람이 행방불명 되는 거 알지 않느냐고. 다 안매장시켜서 없어지는 거래요. 1m가 넘는 깊이의 구덩이를 눈에 띄지 않도록 비닐까지 덮어놨더래. 그리고 빨랫줄과 테이프로 김 씨를 결박하고 머리엔 비닐봉지까지 씌워서 구덩이로 밀어 넣었어. 자, 김 씨가 이렇게 모든 게 끝이구나 생각하던 그때 남자의 발자국 소리가 점점 멀어지더니 그냥 갔어? 주변이 조용해. 그래서 김 씨는 죽을 힘을 다해 죽을 힘을 다해서 발버둥을 쳤어. 그러다 빨랫줄이 풀렸어. 그렇게 납치범이 사라진 사이 극적으로 결박을 푼 김 씨가 무작정 산길을 내달려서 신고를 했던 거야. 자, 지금까지의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볼게. 9월 1일 서울 잠실에서 노래방 주인 김 씨가 납치됐어. 김 씨를 전북 김제로 끌고 간 용의자는 온보현. 그리고 약 열흘이 지난 9월 12일 서울 서초에서 예비 신부 홍 씨가 사라졌어. 아직 그녀의 행방은 모르지만 그녀의 카드로 돈을 뽑은 사람 역시 온보현이야. 홍 씨 사건을 수사한 형사들도 이 사건이 택시를 이용한 연쇄 납치라고 생각을 했어. 이 사건도 그 피해자도 집으로 귀가하기 위해서는 택시를 탔을 거다. 여러 상황을 놓고 고심 중인데 갑자기 뭔가 발견됐다는 소식이 들려와. 경북 김천의 고속도로 배수로에서 젊은 여성의 시신이 발견됐어. 피해자는 20대 중반의 여성. 홍씨겠지. 배 씨였어. 배 씨는 9월 14일 서울 가락동 인근에서 귀가하던 중 실종됐어. 그리고 다음 날 아무런 연고도 없는 경북 김천에서 시신으로 발견된 거야. 서울에서 실종된 여성이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지역에서 발견이 됐다. 만약 온보현이 배 씨를 죽인 게 맞다면 예비 신부 홍 씨는 물론 또 다른 피해자가 언제 어디서 나올지 몰라. 다시 홍 씨 납치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용산경찰서야. 공개 수사가 시작되고 수사 인력도 40여 명으로 늘었어. 대규모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려던 그때 또 전화가 왔네. 여기 서초경찰서인데요. 온보현이라는 용의자가 자수를 했습니다. 그나마 다행히 범인이 그 자수를 했다니까 우리 용산에서 발생된 그 을 찾는데 수사의 목표가 됐었죠. 용산경찰서 형사들은 온보현의 신병을 인계받고 곧장 홍 씨를 두고 왔다는 곳으로 향했어. 수많은 기자와 경찰이 뒤이어 현장에 도착했어. 9월 28일 새벽 4시 홍 씨는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됐어.
사인은 뇌실질 손상. 둔기 등으로 머리에 심한 충격을 받은 거야. 근데 알다시피 온보연은 홍 씨를 두고 사라졌다고 얘기했잖아. 맞아. 근데 아까 보니까 묶여 있던데? 그치? 나무에. 자,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이야기를 할 건데 호흡을 잘 가다듬고 들어요. 사건 당일로 가볼게. 현장엔 머리에 비닐봉지를 쓴 홍 씨의 숨소리만 들려. 온보연이 자리를 비운 거지. 그러자 홍 씨는 온 힘을 다해 몸부림치기 시작했어. 아주 조금씩 손목을 묶은 끈이 느슨해져. 그리고 툭! 한쪽 손이 빠졌어. 근데 아, 그렇게 한 거구나. 온보연이 산을 내려간 게 아니었어. 의도적으로 자리를 비운다고 거짓말을 했어. 그리곤 10여 미터 떨어진 곳에서 조용히 관찰해. 이날 결박을 푸는 걸 확인한 온보현은 삽으로 홍 씨를 무참히 공격했어. 그리곤 그녀를 방치한 채 현장을 떠났던 거야. 어떻게 죽였어요? 차를 태우고 와가지고 지금 온 방향 그대로 앞에 하고 제가 뒤에 따르면서 현장까지 자연스럽게 왔습니다. 와가지고 처음에 손을 묶고 불과 보름 만에 총 6건의 범행을 저질렀어. 두 건의 살인을 포함해 납치, 강도 강간, 사체 유기 등 혐의도 아주 다양해. 그러면 폭주하듯 범행을 저지르던 온보현이 배 씨 살해 후 갑자기 범행을 멈춘 이유, 그건 뭘까? 마지막 범행을 한 그날 온보연은 배 씨의 저항으로 인해 손을 다쳤어. 피해자는 바로 들고 있던 칼을 손을 잡고 소리를 질렀던 것이죠. 그러니까 순간 본인이 당황했던 것이죠. 이렇게 갑자기 피해자가 이렇게 저돌적으로 나온다는 것을 상상도 못했던 것이죠. 그리고는 폭주하던 범행을 멈췄지. 자기 손 좀 다쳤다고? 범행 중 처음으로 다쳐서 범행 의욕을 잃은 것으로 보였다. 그럼 자수를 한 것도 이 때문이었을까? 자, 자수하게 된 배경. 처음 뉴스 5시 반 뉴스 그거 보고. 보도상에 그 3명으로 나오더라고요. 네. 제 모든 범행을 제가 처음부터 공개를 하기 위해서 총 6건의 범행을 저질렀는데 공개 수배에 단 3건의 혐의만 언급됐다는 거야. 내가 두렵고 힘들지만 오히려 표현은 훨씬 더 강한 것처럼 하는 반대 행동을 나타내는 이런 방어 기제를 통해서 자기를 스스로 위로하는. 사실은 두려우니까 더 강한 척. 마치 본인이 악마인 척. 포장을 해온 거야. 진짜 찌질하네. 세계 제일의 세계 제일의 살인마를 꿈꿨던 남자의 초라한 민낯이었어. 그리고 얼마 후 온보연의 1차 공판이 열렸어. 그런데 법정에서 누군가 이렇게 외쳤어. 이런 흉악범은 사형에 처해야 또 다른 범죄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유가족들을 생각해서라도 마땅히 법정 최고형을 선고해야 합니다. 마땅하죠. 마땅하지? 자, 이 말을 한 사람이 누굴까? 법정에서. 유가족분들. 놀라지 마. 온보현 본인이었어. 마치 검사라도 된 양 스스로 사형을 구형했어. 온보현의 이 말, 정말 유가족을 위한 거였을까? 끝까지 허세를 부리네. 자, 그럼 온보현에겐 어떤 처벌이 내려졌을까? 당시 1심 판결문이야. 피고인의 범행 수법은 너무나도 지능적이며 잔혹하고 인간이기를 포기한 것이며 그 동기에도 아무런 참작할 만한 점이 없고 위 피고인을 사형에 처한다. 사형에 처한다. 1995년 11월 2일 오전 8시. 서울구치소에서 사형 집행이 시작이 됐어. 온보현은 본인이 그토록 만나고 싶어 했던 지존파와 함께 같은 날 생을 마감했어.